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야,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을 모시고 스포츠 이야기하는 월요일, 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쵸? 저는 지금은 안 즐겁습니다. 아, 왜요? 우리 이 손병희 옹의 목소리가 굉장히 처절하게 느껴지는데 웬일입니까 이게? 아, 이 저 운동을 게을리해서 그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예. 운동을 게을리 하다가 겨우내 운동을 해보겠다고 잠깐 무리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눈물겨운 투혼인가요? 아무튼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우리가 저 메이저리그에서만 본 것 같은 그런 예. 외야의 잔디밭이, 일본에도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 외야의 잔디밭이 깔려있는 그런 구장이 이제 나왔어요. 문학구장이요? 예? 문학구장? 아, 물론 거기 있었지만 그 느낌이 말이에요. 예, 새로 등장했죠? 예, 광주에. 특히나 광주 구장 같은 경우는 정말 낡아도 보통 낡은 게 아닌. 그쵸? 예. 해도 너무한. 예. 기가 광역시급에서 21세기에 예. 더군다나 우승을 한때 밥 먹듯 했었던, 그죠? 예. 우승 성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구단이었잖아요. 최고의 명문 구단이고, 저도 사실 해태 타이거즈 팬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가장 좋아합니다. 예.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역사를 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광주의 야구 팬들,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오랜 시간 고생을 꾹 참고 기다려왔다가, 네. 챔피언스 필드인가요? 필드. 예, 굉장히 최신식, 네. 이게 그 위용과 규모를 자랑하는 야구 구장이 이렇게 탄생을 했죠. 네. 근데 우리가 야구 구장이 아직도 열악한 곳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네.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 못 만드냐 하면은 광주 구장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 체육 시설이 있죠. 네. 체육 시설을 도심에다 한번 만들려고 하면은 이 관계된 법령이 200개가 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이걸 다 빠져나가야지만, 빠져나간다는 건 좀 부정적인 표현이고, 200개가 넘는 관계 법령의 허가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지만, 네.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90년대에 LG가, 어딘가요? 뚝섬에다가 한때 그 도움구장을 짓겠다. 이미 90년대에. 예, 그런 썰이 있었죠. LG에서 네.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TF팀까지 있었고요. 하다가 LG가 못 해먹겠다고 그만뒀어요. 못 해먹겠다? 예, 뭐 서울시 쫓아다녀가지고 관계 법령 나 이것 좀 풀어달라 뭐 해달라 해야지 되고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뭐 지금 말하면은 안전행정부죠. 네. 여기저기 관계 부처 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게 속사정이 있었군요.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모든 난관을 뚫고 하긴 정몽구 회장이 말이죠. 예, 기아가 처음으로 인수해서 기아 타이거즈가 됐을 때 예. 처음 광주구장을 방문하고서 한마디 툭 던졌다고 하죠. 예, 너무 좁군. 그래서 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했는데 예, 이후로도 십몇 년 후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비민주적이에요. 이 야구장 하나 짓는 것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VIP급 인사들 이번에 이 광주의 챔피언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장에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강원태 시장. 네. 예. 이렇게 어떤 그 시장에서의 논리와 수요 그리고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저절로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네. 이런 VIP들이 한마디
툭툭 던진다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의지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좀 비민주적인 게 좀 있죠. 네. 남아 있죠. 모든 관중석이 내야를 향해 돼 있고, 예. 그리고 3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 위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올려놓아서 먹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예전에 화장실 가려면은 한 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섰어야 되는데, 예. 이젠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프로 종목의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즐겨야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기 자체도 재밌어야지 되고 가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네. 같이 가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환경적인 시설이 완비가 돼야지 이게 장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네. 그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어디입니까? 이제 문학구장 같은 경우에 네. 그 문학구장 새롭게 지어놓고 또 SK가 그 스포테인먼트 네. 하면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가서 보니까 불편하지가 않더라. 가족끼리라도 데리고 갈만 하더라. 네. 이게 돼야지 되거든요. 하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 그때 행정반에 인사계님이 외출하자 그래서, 행정반 예. 교원들이랑 외출을 왔다가, 그때 막 쌍방울 이 구단이, 쌍방울 레이더스. 예, 나타났을 때인데, 예. 전주 근처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예. 전주구장을 같이 갔어요. 예. 여름에, 예. 평일에, 예. 그거 앉아갖고 외화석에 앉아있는데, 그냥 좌석이 아닌 거예요. 계단, 콘크리트 계단에, 돌계단 같은. 예, 그 콘크리트 계단에 앉아갖고는 맥주 몇 캔 놔두고 우리는 도대체 경기를 보려고 온 건지 맥주를 마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흥에 겨워서 툭하면 쌈가는 화이팅 외쳤지만 물론 졌죠. 그때 날씨는 날씨대로 덥고 뭐 좌석이 예. 안락함이나 이런 건 기대할 수 없고. 없는. 네. 예전에 제 처음 스포츠 기자 돼가지고 취재 갈 때 효창구장 그때 있었었거든요. 효창구장. 효창구장이 이제 인조잔디도 아니었었고, 그렇죠. 인조잔디였을 때 갔는데. 그래요? 예. 그 말씀하신 돌계단에 이제 그 낮에 좀 바쁘지 않으신 이 아저씨들 오셔가지고 소주 까 드시면서. 네. 응원하는 팀이 지면은 이제 욕이 나오죠. 네. 드문드문 이제 사람도 없는데 3명, 4명씩 앉아가지고. 그 분위기 참 살벌했습니다. 그때. 한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수중전에 쉽게 말하면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효창구장에서 갈고 효창구장에서 닦았던. 모든 축구 경기 대회 다 뛰고 네. 이제 결승전만 잔디구장이었던 동대문구장 가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동남아 선수들이랑 싸울 때도 물론 그만큼 수중전에 능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예. 그 이유가 효창구장에서 진흙탕 속에서 해봤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무튼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 챔피언스 필드 다른 데서 그런 명칭을 쓰면은 뭐 이렇게 재수 없냐 그럴 텐데 예. 기아에서 쓰니까 뭐 그럴듯해요. 어울려 챔피언스 보이죠? 필드. 예. 예. 뭐 꼭 영어를 썼으면 됐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광주 시민들과 야구 팬들의 손뼉 한번 쳐드리고 예. 지난 주말 동안에 스포츠 부문의 키워드 중에 본다면 이제 물론 쇼트트랙 우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뭐니 해도 청룡장, 김연아 예. 뭐 이런 김연아. 단어가 며칠 동안 계속 저는 이 김연아 선수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죠. 김연아 전 선수 예, 전 선수.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돌맞나? 그 위력을 실감했는데 왜 위력을 실감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김연아 선수가 이 체육 훈장 서훈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서 1등급 훈장인 청룡장을 받지 못하게 됐잖아요. 예, 그게 내용이 그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육 훈장에 5가지 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이 이제 청룡장, 2등급 맹호장, 5등급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별로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 금메달은 600점, 그리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뭐 15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있어서 자신이 따낸 메달의 총합이 몇 등급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훈장의 등급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전까지는 이 청룡장이 1000점이었으면은 받을 수 있었었는데 그래요. 1500점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규정이
강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네네. 김연아 선수도 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받아야 되느냐? 네. 라는 이제 논리로 그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다시 이제 재조정해보겠다라고 얘기가 이어진 거죠. 아, 점수로 따지면은 누적돼야 되는 게 많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쇼트트랙 선수들 같은 경우가 더 받을 확률이 높겠군요. 그죠? 쇼트트랙 선수들이 받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네. 한 번 올림픽에 출전해서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500미, 1000미, 1500미, 계주까지 한꺼번에 4종목까지 출전이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세계 선수권도 있고 말이죠. 예,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 김연아 선수의 맹호장 논란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네. 청룡장? 청룡장 네네네.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이 정부에서도 좀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기준이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체육 훈장이 너무 많아졌다 이거죠. 아, 훈장이 많아졌다. 예,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체육 훈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훈장이 엘리트 선수들에게 집중이 돼 있다. 아. 제 엘리트 선수에게 집중된 것을 장애인 체육이나 아니면 생활 체육이나 아니면은 체육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이 체육 학계나 아니면은 뭐 스포츠 외교 행정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 스포츠의 좀 외연을 넓히는 쪽으로 가보자. 이런 취지로 엘리트 선수들의 이 자격 기준을 상향을 시킨 거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종목 간의 편차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어떤 종목은 뭐 사격이나 예를 들면 뭐 양궁이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그 쇼트랙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뭐 2종목 이상 출전해가지고 한꺼번에 딸 수도 있는데 네. 이 김연아 선수처럼 피겨 같은 경우는 선수 생명도 짧으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지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점수를 차등둘 수도 없고. 예, 그렇죠? 그렇다고 네. 점수를 정확하게 매겨놓지 않으면 정해놓지 않으면은 네. 예를 들어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비 논란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김연아 선수 정도면은 메달 개수와 관계없이 세계적인 네. 스타로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었던 즐거움과 기쁨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 청룡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 논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단순히 뭐 김연아 선수 청룡장을 줘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본질적인 얘기가 네. 이 서훈 기준을 강화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하고 배경이 이 엘리트 체육에 집중된 것을 좀 더 스포츠의 외연을 좀 넓혀보자는 얘기거든요. 네. 당장 우리 선수들이 국제대회 나가가지고 메달 따는 것하고 이 체육학계의 풍부한 여러 가지 그 이론과 얘기들이 나오는 거, 스포츠 외교가 발전해 나가는 거, 그리고 생활체육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틀림없이 이 엘리트 선수들의 어떤 그 토대가 되는 이 스포츠의 외연이 굉장히 확장이 되는 게 결국에는 발전에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엘리트 체육은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봐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봐서 한국 체육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또 이 정부의 스포츠 정책의 주안점이 어디에 주어져야 되느냐, 바로 이런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것이 이 청룡장과 관계된 논란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 얘기까지는 발전되지 못하고 그냥 김연아 청룡장 왜 못 받니, 뭐 나경원 전 의원은 받는데 왜 못 받니, 받아야 된다,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무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소비적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결론은 김연아 선수와 관계된 결론은 안전행정부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다시 네. 이제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김연아 선수는 받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왜 경기인 출신도 아닌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청룡장을 받아야 되는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좀 호도된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전 뭐 나경원 의원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네네. 그런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네.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평창 스페셜 올림픽, 지체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랑 다른 거죠? 이게 또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네. 지체장애인 선수들만 참가하는 대회가 이제 패럴림픽이 아닌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입니다. 예. 스페셜 올림픽이 이제 지체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올림픽인데 이 평창에서 열렸던 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잘 대회를 개최를 했다라는 네.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청룡장을 받게 된 거였었죠. 아, 예. 근데 이전까지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그보다 격이 낮은 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우리가 무난히 개최했을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관계자들에게 훈푸장을 수여를 해왔습니다. 네. 이런 면으로 받아왔죠. 근데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행정적인 관계자들, 그리고 뭐 체육계에 계시는 뭐 학자들이나 교수분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생활체육인들도 충분히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훈장을 받는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네. 대신에 좀 더 디테일하게 따지셔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조직위원장으로서 대가를 받으면서 예를 들면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그 공로가 무엇이냐라고 따져볼 만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초점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 네네. 예. 이런 생각이죠, 저는. 아, 그러니까 스포츠 행정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청룡장 같은 이런 훈포장 같은 것은 꼭 엘리트 체육인에만 주어질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 좀 장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훌륭한 선수를 배출해낼 수 있는 굉장히 그 넓은 토대. 그러니까 그 스포츠 외교나 행정도 그렇고요. 생활체육의 그 바다라고 할 수 바다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좀 약하거든요. 하긴 그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있잖아요. 예. 그 세울 코레아. 예? 그 사마란치. 예. 82년도에 바로 81년도인가요? 88 올림픽 개최지 선정 때. 예. 그 감동적인 그런 멘트 때 보면은 다들 만세 부르고 난리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총력전을 펼쳐갖고 됐죠. 결국은 표를 얻은 거거든요. 그만큼 예. 스포츠 외교, 행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한국의 훌륭한 음악인들이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훌륭한 음악인들이 없었는가? 있었죠. 그렇죠. 계셨는데 예. 국력도 약했고 또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기획 능력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처럼 훌륭한 스포츠인들이 있을 때 이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행정 외교는 어떻게 보면 그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더 중요하면 더 중요했지 꼭 결코 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체육 훈장이라고 해서 꼭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만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굳이 국민 정서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개인적 정서로는 예. 아니 나경원 받는데 왜 김영하 못 받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 솔직하네요. 제 솔직한 심정 그렇습니다. 또 우리 병희홍께서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 속내를 보면은 이 스포츠 행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 예. 그런데다가 그런 이번에 진짜 장애인들 그 올림픽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의미가 그 경기 현장을 보셨다면서요? 그분들이 하는 그런 경기. 패럴림픽은 평창 때 가서 직접 봤고, 네. 스페셜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 열릴 때. 하나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스페셜 올림픽은 패럴림픽하고 또 다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지체장애자 이 선수들이 더 힘들거든요. 운동을 하기가. 그래서 이 장애인 올림픽은 올림픽과 거의 그 종목이 흡사해요. 예. 예, 흡사한데 스페셜 올림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절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픽이 이 육상에서 100m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패럴림픽도 100m 경기를 뛰죠. 네. 그런데 스페셜 올림픽은 한 5m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 5m를 제대로 달려가지고 경쟁을 해서 그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한 걸음 한 거리지만 그들은 굉장히 그 고통과 노력을 경주해가지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걸 보게 되면은 참 눈물겹죠. 그래서 이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 1등으로 들어온 선수들과 그 가족들이 먼저 들어왔다고 떠나질 않아요. 아, 그래요? 마지막에 온 선수들까지 다 지켜보고 같이 응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냥 모두 다 이제 즐거워합니다. 하하. 예. 그렇군요. 그런 분위기죠. 그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군요. 예. 참가의 의의를 두고. 예. 그렇군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경기를 훌륭하게 치러낸 것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 그리고 꼭 메달 따야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 김연아 선수의 팬들 같은 경우에 꼭 나경원도 따는데 우리 연아가 왜 못 따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만 사고를 하시는 것,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너무 나이브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나이브하다는 것을 예. 오늘 최동호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패티 페이지는 백인의 자존심이었죠. 테네시 월츠,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맨발의 디바의 원조입니다. 항상 맨발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패티 페이지. 이 패티 페이지를 너무 좋아했었던 우리나라의 김시성을 가진 가수 지망생이 미 8급 무대에 섰을 때 패티 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패 튀김이 아니고요. 패티 김이에요. 네. 저는 이 예. 패티 페이지 노래만 들으면 저희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예를 들면 테네시 월츠나 테네시 월츠, 예. 체인징 파트너스나 네. 이런 노래가 나올 때마다 아들에게 말씀하셨죠. 패티 페이지라는 사람이 여가수의 노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 국제가요제 할 때 깜짝 출연을 한 적도 있었어요. 패티 페이지요? 네. 우리나라 미군도 공연하러 위문 공연도 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마릴린 몰로도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어요. 전쟁 때. 네. 예. 조 디마지와 함께 신혼여행 하다가. 오늘 본문 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얘기니까. 예. 예.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기수, 이 체급이 좀, 그래도 중량급에서 중량급이죠. 미들급이었나요? 미들급. 와, 예. 미들급이면은 서양 사람들 표준으로 미들이지 우리로서는 중량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거의 헤비급, 슈퍼 헤비급 거의 없으니까. 네네. 우리로서는 중량급인데 네. 이 60년대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60년대의 특징, 이 남북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 국제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제 50년대 말부터 처음 등장하게 되면서 이 국제 단체에서 우리가 외교전에 먼저 불붙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그래서 이제 이 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예선전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처음 맞붙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네. 이제 도쿄올림픽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장찬성 선생 얘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60년대 중반을 넘어선 66년에 특히나 사건이 많았습니다. 66년에. 66년요? 예. 제가 태어났었던 해가 역시 위인이 태어났던, 네네. 예. 그때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셨던, 하여튼 올해 나이 50대 후반에 손병희 의원께서, 근데. 왜 이러십니까, 정말. 예. 66년에 장창선 선생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거든요. 예. 그리고 66년에 또 이 김기수라는 복싱 세계 챔피언이 처음으로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다가 또 북한이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8강에 올라가게 되죠. 그 유명한 사다리 전법. 예. 근데 이 장창선 선생의 레슬링, 네. 그리고 김기수의 복싱. 이게 다 역사와 전통이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올림픽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 48년 올림픽에서 우리가 이 한수환 선생이 동메달을 따냈고요. 네. 또 이 한국 전쟁 중간에 현역 신분의 군인이 무단 타령을 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겠다. 그래서 네. 헬싱키에 가가지고 실제로 동메달을 따냈던 강준호 선생도 복싱했었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서부터 이 레슬링이나 그다음에 역도나 마라톤이나 복싱에는 우리 민족이 이미 뛰어난 소질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게요. 이 자세한 사연이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바로 최동의 스포츠당
역대 계속 갈무해놨던 예,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시면 재밌게 나와요. 아유, 센스 있으시니다. 또 그 얘기까지 나와있어요. 해주시고. 예. 근데 이 김기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에 네. 그 이전에 이 한국 복싱과 동양 복싱 이 주니어 미들급을 휩쓸었던 철주먹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름이 이제 강세철이라는 분이시거든요. 강세철. 예. 이름도 참 세게 보이죠? 예. 이름도 세게 보이는데. 중량감이 있네요. 강세철. 예. 강세석도 아니고. 원래 이제 평안북도 강계 출신이신데요. 평북 강계. 예. 이 해방 전에 예. 목포로 이사를 온 거죠. 이때 강계. 그분의 나이가 16살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강계라면 예전부터 강계 포수라고 해서 예. 그 개마고원 쪽이었잖아요. 그리고는 예. 호랑이 잡는 포수들로 유명한 그 사냥꾼들이 많이 있었던 예. 배출됐던 그쪽이잖아요. 예. 강계. 근데 목포로 왔는데 네. 목포에서 목포 권투 구락부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입문을 해가지고 이 강세철이라는 분이 권투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당시 같이 운동을 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이 새천년 민주당의 고문까지 지냈던 권노갑 전 의원. 그래요? 근데 권노갑 전 의원이 복싱을 했다, 권투를 좀 했다, 이거 실제로 했거든요. 네. 해가지고 정치인으로 이름을 많이 알리고 난 뒤에도 이제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복싱계 인사들을 만났었고, 그래서 또 조폭등과 또 친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강세철이라는 분이 실제로 이 권노갑 전 의원과 함께 운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 이제 미들급에서 처음 뛰어나와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주니어 미들급 초대 이 동양 챔피언을 가리는 이 대회에서 네. 이 강세철 선생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복싱에서 국제 챔피언, 세계는 아니지만 동양 챔피언에 오르게 된 거죠. 그게 강세철 선생의 최초입니까? 예. 동양 챔피언? 그러니까 해방 이후로. 이후에?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복서들이 이 운동해가지고 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좀 눈과 불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국 복싱이 국제 무대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한국 챔피언 해봤자 먹고 사는데 별로 힘들어요. 예. 사실 동양 챔피언도 사실은 힘들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얘기할 때 이미 예를 들면은 뭐 현해남이나 아니면은 네. 이 서정권 선생 등등 해가지고 이 미국 프로복싱까지 진출해가지고 이름을 날렸던 조선의 복서들 얘기했었잖아요. 경량급이었죠. 예. 네. 근데 이분들의 코스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챔피언을 오르게 되면은 미국으로 가기 전에 만나야 될 상대가 있었습니다. 다 누구냐? 필리핀 출신 복서들. 네. 동양 챔피언을 오르기 위해서. 근데 이분도 이 강세철 이분도 동양 챔피언에서 서울운동장 특설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서울운동장 특설링에서 필리핀 선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해서 KO를 이기고 동양 챔피언에 올랐거든요. 네. 대단했습니다. 그 인기가. 왜냐하면 그 시절에 우리가 국민 소득이 $100가 안 됐던 때였었거든요. 예. 1년에 $100도 못 번다는 얘기가 그 시절이었습니다.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가끔가다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탄생했을 때 1960년대 초반 뭐 이럴 때였군요. 그러니까 그죠? 네. 온 국민이 다 난리가 난 것이었었죠. 네.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 도근봉이라는 탑 배우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글래머 이미지였어요. 도근봉. 굉장히 당차고 자기의식이 뚜렷한 네네. 이런 굉장히 개성 있는 맞아요. 캐릭터로 영화판을 누볐던 분인데 도근봉 선생과도 스캔들을 뿌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세를 치르셨죠. 도근봉 선생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3.1절만 되면 나왔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유관순 누나 역으로 거의 공식 영화처럼 돼갖고 매년 3.1절 되면은 도근봉 주연의 유관순 영화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10년 이상 후배였던 김규수라는 복서가 그렇게 잘 나가던 이 강세철을 꺾고서 철권 주먹으로 이 중량급을 지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분이 또 역설적으로 얼만큼 훌륭한 복수였는가 1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아성을 유지를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김기수 선생은 또 이 함경남도
북청 태생이에요. 북청 물장수로 유명한. 북청 사자노름으로 유명한 예. 그 북청. 예. 네. 그래서 이 1사 후퇴 때 전남 여수로 내려왔거든요. 거긴 또 여수군요. 네. 예. 그래서 여수에 정착해서 그 당시 다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네. 김기수 선생도 어렸을 때 양담배 있죠. 미군 부대에서 싸게 네네네. 흘러나온 담배를 갖고 와서 이제 시장에서 팔고 양담배 팔고 엿도 팔고 이렇게 어렵게 지냈습니다. 지내다가 이 중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운동에 소질이 있으니까 씨름도 하고 육상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 김기수 선생보다는 한참 선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레슬링 김일, 네. 박치기 왕. 네네. 김일도 학교 다닐 때는 처음에 씨름 했었거든요. 씨름판에서 김일과 김기수가 서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예. 김일 선생은 고흥 출신이거든요. 예. 전라도 일대의 씨름판을 완전히 장악했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거기다 비슷한 동네죠. 예. 네, 전라남도 해안가. 예. 네, 고흥, 그리고 여수, 저쪽 목포까지. 그죠? 예. 네. 목포는 좀 멀긴 하다. 예, 아무튼요. 네. 근데 거기서 만난 씨름판에서 만났던 인연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또 엄청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 그렇습니까? 예. 네네. 근데 권투는 아직 안 왔었었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김기수 선생이 권투에 우연하게 입문을 하게 돼요. 근데 입문하자마자 57년도에 이 전국 학생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네. 여기서 대번에 우승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예.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근데 이 소문이 나니까 서울의 고등학교, 예. 서울에 이제 성북고등학교에서 성북고. 와라 네.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여수가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네. 그냥 조금 중앙 집권적인 의식으로 봐가지고 저 시골에서 이제 네. 청운의 꿈을 안고 성북고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복싱을 하게 된 거죠. 예, 전라선을 타고 왔겠군요. 예. 어머니가 사주신 달걀을 먹으면서, 삶은 달걀 먹으면서 올라와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 김기수 선생이 쓰신 그 회고록을 한번 보니까, 운동을 학교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새벽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북악산 있죠. 예. 지금의 그 북악 스카이웨이. 예. 거기를 누비고 다녔다고 합니다. 매일 뛰었다는 얘기죠. 산악구벌했다는 얘기군요. 예. 예. 어려운 데만 코스를 골라가가지고. 네. 근데 이 아침에 뛰니까 학교 가기 전에 뛰는 거잖아요. 예. 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하고 비슷한 좀 무지막지한 풍치를 풍기는 이름 모를 남자가 저쪽에서 마주쳤답니다. 예. 까까머리. 네. 가까이서 보니까 어린 청소년이었었죠. 음. 그게 누구냐? 백인천이었습니다. 야, 경동고등학교. 예, 경동고등학교 백인천. 예. 그 두 영웅이, 훗날의 영웅이 고등학교 시절에 북악산을 달리면서 만난 거였었죠. 그런 인연도 있었습니다. 감동스러워. 소름이 쫙 끼치네요. 예. 근데 어느 정도 대단했었었냐. 김기수 선생이 아마추어 때 전적이 87승 1패였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 88번을 링에 올라갔고, 딱 한 번 졌다는 얘기예요? 딱 한 번 졌습니다. 딱 한 번 이 패배의 쓴잔을 안긴 선수와 질긴 인연이 나중에 또 시작이 되죠. 누군데, 그럴까요? 예, 누굴까요? 나중에 있게 되는데. 예. 그래서 아마추어 시절 때 58년에 도쿄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거든요. 이미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한 경력도 있고요. 이 87승을 올리게 되는데 주요한 경력 중에 하나가 60년에 로마에서 올림픽에 열렸거든요. 맞아요. 60년에 아베베가 우승했었던 맨발 마라톤. 아베베. 네네. 로마 올림픽 때 청운의 꿈을 안고 철권 김기수가 로마로 가게 되죠. 대표 선수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동메달도 못 따고 올라가지 못하고 4강에도 오르지 못하고 예선에서 패했습니다. 예. 누구냐면은 벤베누티라는 리노 벤베누티라는 이탈리아 선수였었거든요. 아니, 이 사람 나중에 같이 만난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 리노 벤베누티가 이 김기수를 꺾고 올라가가지고 로마 올림픽에서 우승을 합니다. 금메달을 따고. 예, 금메달을 따고 그 대회에서 MVP로 선정이 되고 최고의 선수를 예선에서 만나가지고 운 없이 져버린 거였었죠. 그래서 그때 로마 올림픽에서 패한 벤베누티한테 패한 1패가 아마추어 경력 중에서 유일한
1패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둘의 인연은 로마에서 끝나지가 않게 되죠. 네.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추어 이제 올림픽까지 끝났으니까 벤베누티도 프로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60년 로마 올림픽 끝나자마자 61년에 벤베누티는 프로로 전역을 하고 61년에 김기수도 저 동방의 이름 모를 조그만 서울에서 똑같이 프로로 전역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김기수 선생은 프로로 전역하고 난 뒤에 그 프로 데뷔전까지 치르기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걸렸는데 이 벤베누티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탈리아가 그때까지 좀 이 컨트롤 잘했었나 봐요. 네. 이 벤베누티가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무대에 올랐을 당시에 그 현직 챔피언, 네. 현직 챔피언도 이름이 좀 산드로 마진키라는 이탈리아 선수였었거든요. 산드로 마진키. 예. 이분도 유명한. 유명합니다. 예. 인연이 있어요. 예. 나중에 산드로 마진키, 벤베누티, 김기수 이 3인이 한 5년 정도 이 미들급을 갖고 왕자를 주고받게 하게 되죠. 맞아요. 예.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 기억이 납니다. 예. 이 마진키는 웬만하면 다 모르게 되는데.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마진키. 저는 맨 처음에 마진간 줄 알고. 네네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기수 선생은 61년에 전향을 하고서 62년에 맨 처음에 이제 한국 챔피언에 오르게 되거든요. 네. 한국 챔피언에 올랐는데, 이 7회의 KO 승으로, 승리를 따내게 돼요. 네. 근데 이 장면을 본, 이 김기수가 롤모델로 삼았던 앞서 말씀드렸던 강세철. 네. 10년 이상 되는 선배가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조용히 찾아오죠. 예. 기수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본으로 건너가라. 너라면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일본 무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또 뭐 야구나 축구에서만 일본 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 늦었으니까 너는 할 수 있다. 가라. 예. 일본에 진출하기 길을 터줘가지고 그래서 김기수 선생이 실제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와사키 현이라고 있거든요. 가와사키 현은 바로 그 일본 도쿄의 남쪽에 있습니다. 가깝잖아요, 굉장히. 예, 바로 그 위성도시급이고요. 경계선. 예. 거기에 가와사키 조선소, 미쓰비시의 가와사키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성능 좋은 군함을 매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 이 가와사키 현에 있는 후지갱 도장이라는 데에 입문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온갖 차별도 있었었고 고생하면서 프로로 일본에서 데뷔를 다시 하게 되죠. 예. 다 KO로 이겨버렸어요. 일본 선수들을. 1차전 KO, 네. 2차전 KO승 다 이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되는 거죠. 네. 이 후지갱 도장에서 이제 열심히 그 이름을 좀 알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 운명의 조선인이 그때는 한국인이죠. 네. 한국인이 또 찾아온 겁니다. 두시쿵. 누구냐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김일이었었어요. 오키 긴타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예. 프로레슬러. 예전에 아주 그 전라도 그 시골에서 네. 씨름판에서 우연히 한번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었었죠. 네. 그때 김일이 한 10년 정도 선배였었습니다. 근데 김일이 한 얘기는 뭐였었냐면은 일종의 제안이었습니다. 재주가 있으니 동양 챔피언까지 올라가라. 근데 후지갱 도장에선 힘들 수도 있다. 우리 도장으로 와라. 내가 너를 소개시켜줄 분이 한 분이 계시다. 레슬링을 하고 계신 분이 예. 권투 선수를 그러니까 뭐 그 예. 도장에 예를 들어 가지고 레슬링만 뭐 가르치지는 않고 일종의 뭐 격투기 종합 도장이라 해가지고 네네. 뭐 권투 선수도 밀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소개시켜줄 분이 있다 해가지고 쫓아가죠. 네. 인사를 드립니다. 누구냐? 바로 역두산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김일이 이미 이제 씨름판은 전라도 일대 씨름판을 다 평창하고 난 다음에 더 큰 꿈을 안고서 일본에 밀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역두산이었었어요. 무작정 찾아간 거였어요. 예, 맞아요. 무작정 찾아갔죠. 네. 역두산 도정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 한국에서 온 권투 좀 한다는 친구가 있다. 알아보니까는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역두산에 심부름으로 간 거였었죠. 예. 그래서 역두산이 제의를 합니다. 동양 챔피언 한번 해봐라. 내가 밀어줄게. 네. 해가지고 이 후지갱 도장에서 역두산 도장으로 옮기게 되죠. 참 재밌네요. 예. 그래서 역두산 김일, 김기수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리키도잔,
전직 스모 선수, 본명 김신락. 예. 네. 근데 리키 도장, 그러니까 역도산이, 역도산에게 그러니까 조선, 네. 한국, 한반도, 이 조국이라는 게 애증이었었죠. 애증. 네. 예. 그래서 역도산은 숨기고 살았습니다. 네. 한국인이라는 것을. 한국인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는데, 김일 선생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바, 역도산의 고향이 북청이었었어요. 네. 북청이었으니까 지금 김기수하고 고향이 같았다는 거죠. 와. 그래서 김일 선생이 굉장히 맞았다고 그래요. 막 이 네. 재떨이로도 맞아가지고 역도산한테. 골프채로 맞으면서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대가리나 좀 예. 키워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었었는데, 역도산은 막치기. 예. 한국어도 절대로 안 썼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김일 선생의 회고록에 의하면은 역도산이 자기 고향 후배 김기수하고 둘만 있을 때는 자기 고향 사투리를 썼다. 아. 그리고 자기 모르게 이 김기수한테만은 용돈도 쥐어줬다. 아, 그래요. 참. 예. 그 냉혈한 같아 보였던 역도산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미들급에 이제 당시에 그 일본 챔피언 이 후미오였었거든요. 네. 아, 동양 챔피언이. 후미오. 예, 후미오. 그러니까 역도산 선생이 이제 그 역도산 체육관에서 이 동양 타이틀 매치를 계속 추진을 하잖아요. 네. 근데 후미오가 피해요. 김기수를. 예. 아, 쟤는 좀 내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피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자꾸 몇 개씩 이제 그 조건을 거는 거죠. 그 내가 동양 챔피언이니 나한테 오기 전에 일본 챔피언인 사이토와 먼저 경기를 해라. 네. 사이토를 꺾으면 내가 받아주지. 사이토와 붙어가지고 이 사이토를 2회 KO 승으로 날려버리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사이토를 KO로 날려버리고 찾아갔습니다. 예. 그 후미오를. 근데 후미오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경기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불운하게 이 일본 챔피언 사이토하고 경기 날짜를 잡아놨는데 경기하기 나흘 전에 역도사는 야쿠자의 칼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군요. 일단 자신을 좀 돌봐주던 큰 하나가 없어지게 됐잖아요. 1963년 12월 15일에 예. 일입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미오하고 다시 이제 그 도전 경기를 붙자고 타이틀 매치를 추진하는데 후미오는 계속 피하고요. 피하고. 네. 근데 경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 낭패가 있나. 예. 네. 경기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프로복서가. 거기 또 이영만리 일본에서 네. 쫄쫄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쫄쫄 굶으면서 고생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묵었던 예. 성북동 가가지고 조그만 그 판잣집이라고 하죠. 네네. 거기서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였었죠. 한국에 와서. 참 암울했을 때군요. 그죠? 정말 암울했을 때. 예. 큰 뜻을 품고 그 자질도 있는데 세상이 아직 받아주지 못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참 찌질하네요. 그 진검승부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사무라이 혼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일본의 파이터가 이런 식으로 예. 대전을 미루다니, 네? 피하다니. 근데 그런저런 사정을 다 알고 있던 김기수가 성북동에서 세월을 곱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한국 복싱계의 인사들이 또 찾아가죠. 네. 찾아가서 드디어 사이토와 한판 붙어라. 예. 라고 해가지고 타이틀 매치를 주선해서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사이토와 동양 타이틀 매치를 벌이게 드디어 하게 된 거죠. 사이토. 후미오가 예. 아니고 사이토. 후미오. 후미오, 예, 예. 후미오와. 후미오를 누르고 동양 챔피언에 올라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때 손뼉 예. 한 번. 네. 네. 근데 이 동양 챔피언에 올랐는데도 별반 생활은 나아진 게 없었어요. 네.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성북동 판잣집에서 계속 이제 살고 있었었는데 세계 챔피언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네. 이제 주위에서 이제 실력을 보고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얼마나 힘들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내가 이제 운동 선수들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체중 조절을 하지만, 그 당시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계란이 있죠. 날달걀. 네.
하나, 몸보신 하라고 날달걀을 네, 네, 밥상 앞에 하나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네. 2개 살 돈이 없었어요. 하나. 그 자식이 옆에서 같이 먹고 있다가 아들놈이 네. 달걀 내가 먹겠다고 생떼를 쓰면서 우는 거죠. 엄마는 아버지가 먹어야 된다고 아이를 계속 윽박지르고 네. 이때 그거를 본 그 아버지 김기수가 날달걀을 아들 주지 않고 자기가 다 먹습니다. 속으로는 그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걸 먹고 내가 링에 올라가서 이겨야지 너를 먹여 살릴 수가 있다. 네. 그런 피눈물 나는 그 어려움을 하면서 운동 계속 했는데 그 소문이 드디어 퍼져가지고 그 로마 올림픽에서 1패를 안겼던 벤베누티 네. 이가 이제 세계 챔피언인데 그와 맞붙으려고 타이틀 매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게 타이틀 매치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대전료를 줘야지 되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이미 벤베누티가 $55,000라는 굉장히 큰 금액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60년대 중반인데. 예. 그 당시 굉장히 큰 그러게 돈이었었는데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네.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이 돈이 없어서 끙끙대고 있는 이 김기수의 사정을 듣고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전료를 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딱 물어본 거는 딱 한 가지 물어봤대요. 뭐요? 이길 수 있나? 아. 김기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죽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고기를 그냥 끄덕였다고 합니다.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런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온 거죠. 네. 해봐라. 우와. 참 독재자가 이럴 때는 쓸모가 있나 보죠. 이런 거는 좀 개인적인 그 취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예. 근데 지금 시간이 52분인데.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고 보면은 벤베누트와 마징키 얘기도 나오고 또 초대 챔피언 그리고 챔피언 다방 그리고 그 건강하신 분의 챔피언 다방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명동에서 봤어요, 저. 저 그 학창 시절에. 유일하게 김기수 선생, 유일은 아니고 굉장히 드물게 네. 이 챔피언까지 올라서 돈을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굉장히 잘 재테크를 잘해서 노후를 안락하게 살았던 복서 중에 한 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기수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는 더 많이 있으니까 예.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이게 실수입니다, 저의. 시간을 조절해서 이게 한 번에 끝내야 될 재미가 있는데. 아닙니다. 워낙 그 얘기가 흥미로웠고요. 네. 좋습니다. 그 최동원 선생과 함께 했던 그 스포츠당, 그 김기수, 풍운아 김기수 후편은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새로 가입해주신 회원 여러분 한 분 계십니다. 서울 성파구 거여 일동에서 끼어들기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출자금을 완납하시면 바로 정식 조합원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